예, 그 2024년 8월 17일, 음력으로 7월 14일이 되겠습니다. 하도 더워서 제가 지금 이제 그 골장 자연치유실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러닝끈만 입고 지금 현재 제가 비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지금 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척추 관절 도예가 있고요. 제가 즐겨 입는 삼배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체 골격도 또 저희 골장 치유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 옛날 전축도 있고요. 레코드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골장 체질 도표와 영양학이라는 어떤 그런 책인데요. 여기서 지금 들어와서 제가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바깥에. 자, 그래서 제가 그 한 권으로 한 권에 담는 인도의 모든 것, 인도에 대해서 우리 이지수 선생님이 쓰신 책을 펴보면서 제가 그 환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민주주의에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내다판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반도를 학문의 메카로 만들고 우리 조선반도를 학문의 본향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제가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들과 가야 할 목표 지향성으로서 목표를 정해준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조선반도가 학문의 메카가 되고 학문의 본향이 되느냐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바로 세계 언어의 글의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이 도대체 말을 쓰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뿌리가 어딘지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섬진강에 있는 하동 섬진강에 박경리 그 기념관에 가보니까 우리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를 집필하기 위해서 가장 큰 그 사전을 펴놓고 거기에 꼼꼼하게 우리의 말과 글을 정리하면서 토지를 쓴 것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지경이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수수만 년 쓰면서도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뿌리가 어딘지를 몰랐다가 지금 돌아가신 2022년 12월 28일 돌아가신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제가 그때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 서울 아산병원에 제가 가셨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공우 강산 박사님하고 한 6, 7년 동안 대구 그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냈고요. 한 6, 7년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몸이 불편하지만
우리 임미경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또 살아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자, 그래서 요 근자에 우리가 유엔 선생님하고 박민호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그 집에 들러서 밥을 한 끼 먹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세계 언어의 뿌리가 된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지. 우리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래서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영어를 잘하시고 한자에 능통하시고 학문을 하고자 마음을 굳혀서 바로 영국 옥스퍼드 그 산스크리트 딕스너리, 소위 말하는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사전을 보고 그 속에 빼꼼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그 모아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산스크리트라는 것을 처음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2001년 2년 좀 되는데 그 이후에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줄기차게 책을 집필하셔서 한 2,000권, 한 200권, 200권이 아니라 한 20권 정도의 책을 만들었고, 저도 그 책을 다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바로 범어인 산스크리트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에게 우리의 말을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산스크리트에게 우리의 말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는 우리말을 알지 않으면 산스크리트의 본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산스크리트는 동서어원의 뿌리라고 코제이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어는 또 동서어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말과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본류인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무엇이냐 이거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팔도 사투리와 우리가 지금 현재 적고 있는 우리 한글, 이거를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우리 발음을 만들었는데요. 이 말이 바로 세계의 모든 인류의 발전 과정에 언어적 문학으로서 지금 현재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선반도를 학문의 메카로 만들고 조선반도를 학문의 본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쫓다가 보니까 우리가 고대사를 넘어서 상고사로 가게 되고,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나 개인의 지적 필력이나 나 개인의 학문적인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수만 년 동안 우리의 조상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터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우 강사원 박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요. 그에 또 많은 학자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유엔 선생님이라든지 박민호 선생님이라든지 고수 선생님이라든지 박인수 선생님이라든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저는 환국사를 복원한다는 취지로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고사 시대 때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했을 것이고요. 태고사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고사에서부터 상고사에서부터 고대사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뿌리를 이해해야만이 학문을 하는 기본적인 연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서구의 철학자들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한다. 이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서구 철학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지금 현재 20세기, 21세기에 지금 현재 영미 제국을 이루고 전 세계를 모든 백인과 기독교가 모두 다 이렇게 장악한 이 순간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진리는 하느님의 진리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실에 부합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국문명학술론에서는 이것을 분해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일치할 때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류에게 문명사적으로 발전된 부분을 가져야 되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처럼 우리가 전체주의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고 수많은 사람을 이념적 대비로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파괴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에 부합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환국문명학술론에서도 오늘도 제가 아까 그 이지수 선생님의 인도에 대하여 한 권에 담은 인도의 모든 것, 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남방보살 사상은 어떻게 분화되어 나갔는가? 불교, 자인화교, 그 다음에 인도의 윤물론은 과연 인도 철학이 어디에 속하는가? 인도의 철학은 유파와 무파로 이루어지는데 베다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오늘은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 문명사의 사상적인 조류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여름 더운 날에 머리가 열꽃이 솟아서 이렇게 터졌는데요.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올여름에 이렇게 뭐냐면은 줄기차게 이 자료를 남겨놓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대에 많은 우리 후손들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학문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는 남방 순다 대륙 순다 환인과 북방으로 올라가서 천축 강력의 천축 환인으로 이렇게 대별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남방 문화권이라고 하고 후자를 우리가 북방 문화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방 문화권에 있어서 상고사와 태고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제사의식, 그 다음에 우리가 정령신앙, 제사의식, 정령신앙, 보살사상,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순다대륙, 순다환인 상고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과 사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양신 숭배는 광명사상으로, 북방으로 가서 광명사상으로 발전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사의식은 천재, 하늘의 제사 지는 천재 사상으로 발전하였고요. 정령신앙은 토템 신앙으로 발전하였고요. 그 다음에 보살사상은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인도 철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도 철학은 세계가 인도를 영향을 미친 것보다는 인도가 세계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훨씬 지대하다. 이것이 바로 김용옥 선생님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도 거기에 부합하고요. 또 동조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인도 철학이 세계 철학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오늘 제가 정리해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도 철학은 남방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과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문화권, 수분, 춘분, 동지, 하지의 문화권, 이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다원적이고 이원적이고 이론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철학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서양 철학은 자연 철학자들 탈레스부터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인간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순수이성 비판, 그 다음에 하이데거, 그 다음에 실존주의, 그 다음에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고와 철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방 문화권을 대표하고 있는 철학과 북방 문화권을 대표하고 있는 철학과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철학, 봄, 여름, 가을, 겨울 철학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인도 철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도 철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베다를 인정할 것인지 베다의 문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요거를 두고 우리가 나눠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도 철학은 바로 유파와 무파로 나눠지는데,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인도의 육학파라 그러고, 이 육학파가 바로 힌두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힌두교라고 하면 마치 인도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라고 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믿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우리는 힌두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조선반도가 학문의 메카로서, 학문의 본향으로서 본분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도 철학은 유포와 무파로 있는데, 그러면 베다 경전을 부정하는 종교가 뭐냐, 이 우리가 부자불이라 그러죠. 브라만,
자인화교, 불교. 자, 그래서 불교와 자인화교, 그 다음에 인도에도 유물론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유물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짜라와카예요. 짜라와카. 인도 유물론이 바로 짜라와카 사상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불교, 자인화, 그 다음에 짜라와카. 자, 그래서 오늘은 불교나 자인화교, 짜라와카는 일단은 제거시키고 우리 의 한국사 복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남방문화권의 보사 사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인도 철학에 지금 현재 녹아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 철학은 바로 유파로서 베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북방문화권에 있는 윤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을 인정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다 경전이 베다 브라만교,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런 카스트 제도가 우리가 도입됐다는 뜻은 바로 북방 문화권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와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에 가장 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평화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 사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육파가 있는데 그러면 육파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설명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육파라는 것은 바로 한자로 번역한 것이 성론,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샹카, 요가, 미망사, 베단타, 요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생소한데요. 우리가 요렇게 일단 6학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을 또 우리가 범으로써 읽는 것은 오늘은 제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6학파 중에서 얻은 것이 남방문화이고 얻은 것이 북방문화이고 얻은 것이 뭐냐면 법률은 갈교일 문화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샤먼 제국을 부활할 수가 있는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론과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직접 베다 경전과는 관계가 없다는데 여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론과 정리는 바로 베다 경전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베다 경전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베다 경전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미망사 학파와 그 다음에 이 베단타 학파라는 것이죠. 요거는 미망사 학파와 베단타 학파는 직접 요거는 베다 경전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원적이고 이론적인 베단타 경험이 있다면 이원론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원론적 부분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샹카하고 여기 요가라는 겁니다. 샹카하고 요가. 그래서 샹카는 수리를 말하는데요. 샹카와 수리는, 요가는 바로 뭐냐면은 남방문화권도 북방문화권, 그리고 이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방과 북방과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자, 남방과 북방이 나눠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수론적이고 요가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야, 그래서 이 나누어진 부분이 바로 이원론 쪽이지 않습니까? 이원론 쪽이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인도 철학의 6학파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면서 한번 다시 정리한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원론적인 승리, 그 다음에 정리학파는 베다에는 직접 관련된 학파는 아니지만 다만 베다의 권위를 부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힌두 철학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연적이고 행위상학적인 존재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론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도 와이시시카라 그러는데 자연적이고 행위상학적이며 존재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리학은 인식론이나 논리학을 주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인식론과 논리학을 주제로 삼는. 자, 그러면 이 남방문화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인 이 보살 사상이 바로 성론과 정리학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은 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으로서 인식론과 논리학을 주제로 한다. 이렇게 뭐냐면은 보살 사상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론과 정리학은 나중에 통합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철학을 우리가 그럼 특징이 도대체 무엇이냐? 특징은 철저한 실제론자이며 다원론적인 정리학파, 승리학파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에 가장 가까운 철학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학파와 승리학파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에 가장 가까운 철학이다. 자, 생활철학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보살사상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요건한다 그랬죠. 보살사상은 보디사뜨바이고 보디사뜨바를 한자로 옮기면 보리살트가 되고 보리살트는 보살로 줄이려는데 그러면 보살사상은 무엇이냐?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거기에도 초자연적 초월적인 요소가 여기 보살사상이며 승리학파나 정리학파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에 가장 가까운 철학이다. 예, 매우 부합하죠. 그래서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 인식이 세계와 실제 이해의 기본 자료이자 그 출발점이라 믿는다는 것이죠. 예, 보살사상과 아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에 가장 가까운 철학이며 성리철학과 정리철학은 학파는 자, 그래서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 인식이 세계와 실제 이해의 기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출발점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바른 경험, 인식의 내용과 혹은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는 여기 보살사상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라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안하건 인식에 앞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앞서서 그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렇죠. 인식은 그러한 실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때 바른 인식 즉 진리가 된다. 즉 다른 말로 바뀌면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 세상의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주는 시간은 없고 실제하지도 않는다. 다만 인간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찰나적으로
존재할 때 인식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식으로 세상을 찰나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때 바로 인간은 존재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 억압, 착취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적 행복을 보장받아야 된다. 여기 박문호 박사님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과 지금 현재 인도 철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란 그것을 인식하건 하지 않아건 인식에 앞서서 그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렇죠,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다만 인식은 그날 실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때 바로 인식이 되고, 그 인식이 바로 존재가 되고, 존재가 바로 진리가 되고, 존재가 진리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일치할 때 이 부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 경험을 우리가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철학이 매우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저는 계속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뭐냐면은 말을 바꿔서 설명하고, 또 바꿔서 이해를 하면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존재는 무엇이고 인식은 무엇이며 시간은 왜 없다고 말을 하는가, 실제는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과연 이것이 뭐냐면 실제한 것이냐 아니면 없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학문적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적어도 세계 석학들이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문적 소양을 높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 범주를 무질서하고 우연적인 집합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구조적인 통합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는 대칭이고 인간도 대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도 대칭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식은 인간만이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인식은 실제의 존재 중에서, 조명 중에서도 언어가 그 인식의 외적 표현이고, 이므로 실제의 구조는 바로 언어의 구조 속에 반영되어 있고, 언어의 구조를 분석함이 바로 실제의 구조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언어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부합하고 일치시킴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보디사트바 보살사상이고요, 이 보살사상이 바로 핵심 사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말한 정리학파가 이 성리학파를 보완하기 위해서 16가지의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파나 정리학파는 모두 다원론적인 세계관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아까 6학파 중에서 미망사는 남방에도 있고 북방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철학과 사상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힌두교인데, 이 힌두교는 바로
남방의 보사사상과 남방의 보사사상인 아까 승론과 정리, 그리고 아까 미망사도 포함되겠죠. 제사의식이 남방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승리와 승론과 그 다음에 정리와 이 미망사가 바로 다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바로 남방 보사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미망사는 바로 제사의식과 밀접한 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원론 쪽이라는 것은 바로 계급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는데요. 그러면 상카가 수리를 말하는데 이 수리는 이원론 쪽이고 요가도 바로 이원론 쪽인 수행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힌두교는 6학파 중에서 남방 문화권에 승리, 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리가 아니라 성론이죠. 성론과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남북에 다 있는 남방, 북방에 다 있는 것이 이게 미망사이고, 그 다음에 상카, 요가가 이원론 쪽이고 베란타가 일원론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사사상은 바로 이런 사상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힌두교의 육학파는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37분이 지났는데요. 자, 이 부분은 설명을 하면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쭉 읽어보고 한번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6가지 사상이 바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인도 육학파를 말하는 겁니다. 성론이 형이상학과 존재론을 주제로 삼는 데 비해서 정리학파는 성론의 존재론을 수용하면서 주로 인식론과 논리학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상카를 수론이라고 하는데 이 수론이 형이상학적이고 우주론과 심리적인 이론을 주제로 삼는다면 요가는 이원론 쪽인데요. 요가는 수론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심신의 통제와 해탈을 위한 실천 방향을 다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망사와 이 베란타는, 미망사는 제사의식, 베란타는 베다의 이론론, 베란타는 직접 베다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육학파 철학 가운데서도 가장 정통적인 주제로 하는 전반부 혹은 행위, 까르마라 그러는데 이 부에 바탕한다면 지식을 통한 해탈을 목적으로 삼는 이 베단타. 자,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독서지의 성현 궁극 해탈이라는 말은 바로 지식을 통한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베란타와 독서지의 성현을 이루어서 베란타를 하는 것과 같고, 이는 궁극적으로 해탈을 목표로 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다의 길은 바로 안타이자 베다의 궁극적인 취지인 우파니샤드의 사상을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학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도의 육학파는 이 우파니샤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기사에서 놓은 인도 철학사 1, 2, 3, 4권은 주문을 해놨습니다. 우파니샤드 1, 2권은 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의 사상을 해석하고
예전에 공우 강산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파니사드 철학을 꼭 이해해야 된다. 인도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파니사드 철학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우파니사드 책을 이미 사놓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파니사드의 사상을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학파이다 이죠. 자, 그래서 인도 유학파 철학 가운데서도 승론, 정리학파는 다원론적인 실제론으로서의 베다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두 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다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베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장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입장에 가까운 체계로서 남방문화권 순다대륙 순다환인의 대표적인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에 비해서 수론 즉 상카는 요가학파는 후기 우파니사드 가운데서 그 원형인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북방문화권의 철학과 사상을 담을 수 있는 수행으로 이루는 이원론적으로 지시명령 억압사키를 동반하는 계급적인 성향으로서의 사문제구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힌두 철학의 절정이자 가장 중요한 체계는 바로 베란타 학문인데 이 일원 쪽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학파와 사상은 결국 베란타 체계에 흡수되며 힌두교의 철학적 배경을 이루는 것도 바로 이 베란타 학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힌두교의 육파 철학은 전체적으로 승론 정리학파의 다원론적으로부터 수론 요가학파의 이원론을 거쳐서 베단타의 학문으로서 이론으로 완성되어 입장과 관점이 다른 광범위한 사유방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방문화권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인데 이후에 샤먼 제국에 이르러 수련과 요가 사상으로 나타났고 천문학과 연금술, 풍수지리가 대표적이며 요가는 유가라고도 하는데 북방 샤먼들의 수양 방식 즉 천문학 수양 방식인데 이거는 바로 천문학과 그 다음에 연금술과 풍수지리에 대한 탐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가는 북방에서는 바로 천문학과 연금술 풍수지리에 대한 탐구이지 우리가 앉아가 가부좌 틀고 뭐냐면은 그 앉아 있는 것이 인도에서 하고 있는 그 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부좌를 틀고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수행이 아니고 천문학과 연금술 풍수지리에 대한 천지 마무리는 이치를 우리가 그 수행한다는 공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가는 자기 수행이 아니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요가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인도 요가는 변형된 사이비 수행이다 이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샤먼 제국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수준 높은 학문적 소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 브라만 계급이 나타나고 이거는 북방 유목민의 계급인데요. 우리와 이것이 밀접한 연관성이 가지고 있고 우리 신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신라의 제사장 계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제사는 바로 아까 미망사와 관계가 있고 미망사는 이원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방에도 있었고 북방에도 있었고 다만 계급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분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아리안들이 약 지금으로부터 BC 25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1차적으로 인도의 힌두쿠시 산을 넘어서 인도에 들어왔는데 이때 혼혈되어 있는 족들이 지금 현재 드라비다족이라는 것이죠. 드라비다족. 자, 원주민, 정주민과 혼혈이 드러났는데 이게 드라비다족이고요. 이후에 BC 약 1500년 베다 경전이 들어올 이 무렵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경에 인도 아리안이 다시 2차적으로 침입을 해와서 지금 현재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차로 이란 아리안계가 인도에 침집한 것이 바로 베다 경전을 가지고 베다 철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란타 철학은 바로 이론론이 되고, 이론론이라는 것은 바로 브라하마 계급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리되었고 힌두교가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자, 또한 갈레가 바로 파미르를 넘어서 도낭을 거쳐서 시안 서안을 거쳐서 장안을 거쳐서 지반시에 거쳐서 신라 경주에 정착한 세력이 바로 이게 진 세력인데요. 이게 삼지 세력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샤먼 제국의 또 다른 하나의 분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힌두쿠시산을 넘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던 브라만 세력과, 또 힌두쿠시산이 아니라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도낭을 거쳐서 시안, 서안, 장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구려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반시에 부도를 건설했다가 다시 남하여 경주에 바로 첨성대를 만들고 부도를 만들고 나흘신궁을 만들어서 바로 샤먼 제국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과 사상이 우리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란타 학파는 이론론적이고 이때부터 정리되었고 힌두교가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갈래가 바로 파미르 공원 도낭을 거쳐서 시안, 서안, 장안을 거쳐서 지반시를 거쳐서 신라 경주에 정착한 세력이 우리가 진인데, 바로 진이 신라이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삼지 세력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풍왕 진흥왕을 거쳐서 진흥왕 때 우리 지금 현재 저희 고향 경상남도 창녕 진흥왕 순수비가 바로 그때에 퍼져 있는 육가야, 소위 말하는 비야가야, 금강가야, 고령가야, 하만가야 뭐 이런 그 가야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해하는 과정이 바로 육가야의 통일이고, 이 육가야의 통일이 562년도에 일어났고, 이 세력들이 죽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바로 도레인이 됐는데, 이 육가야 세력들이 바로 일본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고스란히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 사상이 어떻게 해서 북방으로 건너가고, 이것이 어떻게 힌두교와 결합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뭐냐면은 샤먼 제국으로서 지금 현재 신라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브라만이고, 이 삼지 세력이 우리의 말과 글이 원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불선도가 들어오기 전에 풍류도가 있었던 신교라고 말을 하는데, 풍류교가 있고, 이 풍류이 바로 우리 한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DNA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기본적인 토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근 48분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우리 남방문화권 순다대로 순다환일의 보살사상이 어떻게요 북방 순다대로 천축강리 천축환인들에게 이것이 미쳤고, 이 천축강리 천축환인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철학이 다시 어떻게 이론적으로 녹아드는가, 이것을 뭐냐면은 제가 상세하게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